이 발표하신 신미랑 의원님, 조성훈 의원님, 나영숙 의원님, 이상승 의원님, 권영관 의원님, 최난설원 의원님, 손혁상 의원님, 강경남 의원님 다시 한번 연구와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차에 나와 있다시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오랜 연구 결과 끝에 나온 정책 제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대진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정책 제언이 연말에 책자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식재산권과 이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정제된 정책 제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가신 분이 계셔서 중간에 저한테 글로 질문지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촌의 박혜식 변호사님께서 신미랑 박사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표문 자료 6쪽에 보시면은 신미랑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 지재법 내에 예컨대 특허법에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한편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범위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외에 혹시나 더 적극적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우선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무효 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 발표자에 있다시피 출원 과정에 출원자가 부정한 의도가 있다든가 또는 모인 출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와 또 하나는 그런 사정은 없지만은 경쟁 제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적인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근데 무효 사유라든가 또는 부정한 목적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좀 상당히 개방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 이런 것은 오히려 법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이 적법하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행사의 효력이 경쟁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공정위 지침으로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미랑 의원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법규화하는 것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것도 이제 개방적인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하는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시를 법규에 하는 것보다는 판례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미랑 의원님 첫 번째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세히 교수님께서 나눠서 이제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제 발표문에는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범위를 좀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질문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개방적인 어떤 사유, 예시적인 열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법규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판례나 이런 사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이제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경우는 이미 공정위 지침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의 경우에는 공정위 지침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게 개방적인 뭐 열거 사유, 예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법 체계상 우리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이제 특허 침해 금지 청구권은 준물권적인 청구권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에 이렇게 입법에 의해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사례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없고 뭐 적법한 실시료를 내는 조건 하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해라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그런 이제 권리에 기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제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고 뭐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면 그 판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권리 남용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 행사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외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법규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법원 판례에서 예를 들어서 남의 기술을 탈취해서 특허권을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하는 모인 출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원 과정에서 부정한 의도로 특허청을 속이거나 뭐 허위 데이터를 기재하거나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개방적인 사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사례나 판례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한성을 가지는 경우 또 정당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현재 이제 공정위 지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위 지침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예시로 들고 있기는 한데 그 규정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시적인 열거 사유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후적인 구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쟁법상 사후적인 규제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허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든지 또 현재 우리 특허법상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특허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허법상의 입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적 시간적 한계상 발표문에 명시하진 않았는데 MP의 어떤 무불병화나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 공정위 지침에서는 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떤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 남용의 예시 사유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허권 남용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관련 지침에서 그것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소장 제기 기재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경고장 남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허법 외에 어떤 소송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명확하게 입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입법 정책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게 뭐 강제력을 주든 아니면은 예시적인 규정이든 간에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법규 또는 가이드라인 정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명확성을 준다는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질문을 하신 박혜식 변호사께서는 뭐 그냥 종이로 질문을 하신 것이 뭐 예에 어긋나긴 합니다만은 고객과의 미팅이 있어서 먼저 가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 포럼 의원 중에 나영숙 위원님하고 조성은 의원님도 또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종합토론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질문 내지 좋은 말씀을 하실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분 누구한테 질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이상승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참 짧은 시간이라서 더 발표를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좀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현재 유럽 법원이라든지 외국의 일련의 그 프렌드와 관련된 사례에서는 이 프렌드를 했다고 해서 SEP의 금지 청구권이 포기됐다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유럽 사법재판소의 화해 판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프렌드로 인해서 금지 청구가 포기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보면은 프렌드로 인해서 금지 청구가 포기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쯤에 이제 주장하신 게 SSO에 대한 이제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SSO는 사실 표준을 정립하는 기구이지 사실 특허를 허용하는 기구는 아니고, 그 표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된 기술이 표준이 특허에 걸려 있으니까 특허권자의 행위 남용이 걱정이 되니까 프렌드 그 확약을 갖다가 받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기관들은 특허의 유효라든지 무효라든지 사실 그 특허의 좋고 나쁨, 품질과 같은 관련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SSO가 그 뭔가 SEP의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 유형별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SEP가 이제 부품 제조업자한테 이제 라이센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품 제조업자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완제품 업자인, 쉽게 말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칩셋을 만들어서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 넘겨서 팔 텐데요.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만약에 그 SEP가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SEP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누구한테 행사할지는 사실은 특허권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SEP에서 직접적으로 특허를 허여받을 수 있는 부품 제조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먼저 그 부품 제조사가 아닌 완성품 제조업자한테 어떠한 라이센스 요구라든지 아니면 금지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SEP가 부품 제조사들과의 라이센스 협상이라든지 그런 특허권 행사에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특허권을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완성품 업체한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품 제조사하고만
꼭 해결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완성품 제조업자한테도 SEP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SEP가 부품 제조사로서 시장 지배력을 가져서 이제 뭐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 차별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착취 남용 같은 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얼핏 법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착취 남용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뜯어먹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그 SEP와 완성품 제조사들은 상당히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이와 같은 사실 대규모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업들에 대해서 뭐 좀 로열티를 많이 뜯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착취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가? 예, 그런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죄송한데요. 5번째 질문인데 표준 필수 특허하는 게 이제 담합의 행위로서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당한 공동행위 이 표준 필수 특권자들의 이런 합의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발표를 빨리 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FTC나 EC나 그리고 화웨이 ZTE에서 유럽 최고법원이 뭐 브랜드 확약을 냈으면 그러면은 금지 청구권을 아예 행사 못 한다라고 한 건 아니죠. 사실 그런 입장을 주장하는 실시권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로열티만 받을 권리가 있지 금지 청구를 아예 포기한 거라는 한쪽 입장이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 반대 입장도 있죠. 즉 표준 필수 특허권자들은 프렌드 확약을 한 것은 자기가 프렌드 조건이라고 믿는 그 계약을 오퍼만 하면 된다. 제가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나의 의무는 끝. 법원 가서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대립되는 입장이었죠. 그게 FTC, EC, ECJ의 이제 심결 판결을 거치면서 확립된 것은 그 상대방 실시권자가 프렌드 로열티가 뭔지 조건이 뭔지 그거는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을 용의가 있네. 그래서 그걸 윌링 라이선스라고 하죠. 그 윌링 라이선스를 대상으로 해서는 금지 청구하면 그것은 프렌드 확약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윌링 라이선스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뭐 다 의견의 대립이 있을 테니 먼저 특허권자가 청약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에 가서 양자가 합의하면 중재기관에서 이게 프렌드 로열티다, 프렌드 조건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인딩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면 윌링 라이선스이고 그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 금지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SSO는 그 역할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마지막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 SSO의 역할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윈도우 같은 것은 시장에서 독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의 결과로 된 거죠. 그런데 표준에 한번 선정되고 그 표준이 세계적으로 채택이 되고 그 표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부품업체, 최종품업체, 네트워크 제조업, 장비업체 이런 모든 업체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표준에 락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에 내가 내 특허 기술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내가 독점력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막강한 독점력을 취득하느냐를 SSO가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SSO가 그 참여한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모여서 다른 기술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표준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켜서 사후적으로 막강한 독점력을 부여한다. 이것은 공동행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당국의 역할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SSO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적절한 로열티가 뭔지를 사실 사전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프렌드라는 추상한 의무만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분쟁들, 즉 이 스마트폰에서 특허 전쟁이
발생한 그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IEEE 같은 데서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부품업체가 라이선스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게 하자. 그게 프렌드 확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DOJ가 어떻게 이제 선택을 했는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연히 그러고 특허권자 같으면 이 생산과 유통의 어느 단계에서 자기의 특허권을 행사할 거냐 너무나 당연히 권리죠. 근데 저는 사실은 특허를 공부하지 않은 그냥 경쟁법을 경제 분석을 하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특허 영역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서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으면 이건 총이 무조건 누구든지 내가 원한다면 다 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혀 이 그 제약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제약이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오케이였던 게 19세기 후반 이럴 때만 해도 특허란 게 하나의 발명이 하나의 제품에 구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특허권을 무제한으로 줘야지 이제 R&D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즘 그게 아니죠. 스마트폰 같으면 뭐 노트북 같아도 표준이 250개 이상, 스마트폰 같으면 특허가 50만 개,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50만 개가 특허가 쓰이는데 유예하고 하다고 해서 그걸 다 그러면 금지 청구권을 줄 거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특허권이 과거에는 적절한 이 재산권 체제였는데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이 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특허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경쟁 당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게 나온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착취남용이라는 건 이건 이제 경쟁법에 쓰는 전문 용어인데 이거는 그 시장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그 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는 행위 그걸 말하는데 사실 특허권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력을 주듯이 시장 지배력도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했으면 이른바 착취남용 그것은 문제 안 삼는 게 경쟁법의 그 전반적인 태도인데 그렇지만 그 시장 지배력을 이 경우에는 프렌드 확약을 한 표준 필수 특허권자에게는 왜 어떻게 해서 시장 지배를 획득했느냐? 프렌드 확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시장 지배를 획득했는데 그걸 어겨버리면 그러면 이게 지배력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 당국 역할이 있다. 그 대상이 애플이나 삼성이더라도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저희가 장소 대관을 5시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은 그 정책 제언이니까요. 근데 특허법 또는 우리 심사 지침 어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거. 말씀을 안 하시네요. IP 예 누구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석 박사님이요? 예. 하게 됐는데요.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그 사실 강제 실시권이 실시가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시권이 옵트 아웃 방식으로 일단은 쓰고 나중에 돈을 내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게 최신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인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이 권리자한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권의 경우에는 이 강제 실시권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옵토합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권자 사용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는데 이게 과연 특허권자한테 얼마나 유리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분한테 문제를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네. 이제 강제 실시권이 되니까 외국처럼 실시허락 준비선언처럼 나는 무조건 라이센스를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아무나 갖다 쓰고 나중에는 정산을 해갖고 돈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게 더 특허권자한테 유리하고 사용자도 명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제 실시권이라는 걸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내게 될 때 그 어떤 속임수라든지 지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강제 실시의 의미는요. 강제 실시의 의무는 저작권을 말씀하셔갖고 특허권자의 의사에 이 의사를 불문하고 실시권을 준다는 것이 강제 실시죠. 근데 특허권자와 그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이에 어떠한 절차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강제 실시는 아니고 예컨대 법원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당신 저 사람한테 라이선스를 줘라 하거나 라이선스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처럼 특허청장이 재정에 의해서 통상실시권을 주는 거 이런 것이 강제실시권이지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고 내가 실시를 한다고 해서 강제실시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엄연한 특허권의 침해죠. 예. 그래서 그 질문을 조금 더 달리 어때 표현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질문이 우리 플로 질문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허인이라고 합니다. 그 좀 발표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 관련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내용들이 쭉 몇 가지 그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 관련 시장 획정과 관련돼서는 그 특히 이제 산재권과 관련돼서는 그 범위를 획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정책 지원을 계속 뭐 연구를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디까지를 이제 보완제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실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허 박사님 혹시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강 박사님도 있고요. 최 교수님도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강경남 의원님. 아까 정책 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 획정과 관련된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닌데 지금 뭐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특정 상품과 관련해서 해당 상품 중에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 이런 식으로만 접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인 분석이 들어간 것들을 보면 뭐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대체제 얘가 같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분석을 가지고 그것들을 획정하는 방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 있어서는 추가 연구들이 이제 후속 연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혁신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에 좋은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대답을 드리는데요. 일단 관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적으로 어떻게 획정을 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 관련 어떤 특정 제품과 아니면 어떤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냐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그리고 어떤 기술인지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시에도 이게 기술이나 제품까지는 어떻게 뭐 상품까지는 그냥 가는데 혁신 시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개념이고 또 경쟁법과 지재권 간의 어떤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종합적인 어떤 기존에 사실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급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라든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아마 강경남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혁신 시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관련 시장 획정에 있어서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경쟁법적인 어떤 이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어떤 토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SS, NIP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툴을 쓸 수가 있고, 또 관련 시장 획정에 있어서 그것만 꼭 그렇게 획정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뭐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간이한 방법을 사용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남용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그 불공정 그러니까 공정거래 이슈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먼저 어떤 사실관계가 선행되어야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관련 시장 획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 그냥 사견으로는 다른 것보다 이 지재권 이슈, 혁신 시장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제학적인 어떤 그 뷰가 반영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조금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P의 행사와 경쟁법적 어떤 접근이나 검토의 경우에 조성훈 의원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특허권의 적정한 보호 수준을 유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쟁법적인 어떤 그 이 결정을 거기에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포럼의 아주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의 발생에 있어서 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출원인의 어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발생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의 행사,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떠한 경우도 없이 적법한 특허권이 발생했을 때 그 행사가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성훈 의원님 가셔서 저도 질문을 안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특허법 얘기를 하면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 그다음에 경쟁적인 어떤 효과를 고려는 합니다.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또는 매크로한 시각이고, 사실 심사관들은 그걸 고려를 하지 않고 기술 수준이 과연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이냐, 하기 쉬운 것이냐,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진보성이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경쟁 제한적인 효과 또는 특허권의 적정한 보호 수준, 이거는 사실 심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고려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신미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특허법 내에서 또는 거기 발표문에 있다시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던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특허법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어떤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권리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일본처럼 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좀 이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규화 내지 가이드라인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특허청에서 소관 부서의 어떤 성격상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 107조에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통성실시권을 제정에 의해서 뭡니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특허청장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예. 예.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그 19세기 때 특허하고 지금하고 특허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발명의 특허에 보호된 발명이 뭐 한 제품 뭐 이렇게 제품이 반영이 되는데, 요즘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개, 수천 개 특허가 모여갖고 이렇게 제품으로 반영해서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특허가 어떤 남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를 남용을 안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를 좀 과도하게 하면은 제품 판매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분류가
같은 특허라도 그렇게 이렇게 제품 단계별로 가는 데 따라서 특허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효용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발달했는지 아니면 그 교수님 생각이신지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 특허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아까 나영숙 박사님이 뭐 59조를 폐지하자는 했는데 저도 있으나 마나한 규정 같아요. 뭐 특허권 정당한 행사면은 당연히 뭐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써갖고 하나만한 규정인데 그래도 이상승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정당한 행사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 있어서 제품이 되면은 정당한 행사라도 뭐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혹시 그런 걸 생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보시죠. 특허를 포함해서 지적재산권을 이제 재산권의 관점에서 출발한 그런 이제 시각이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보통 재산권 같으면 내가 특정한 건물을 소유하면 그건 당연히 내가 소유하는 거죠. 토지에 대해 소유하면 소유하는 건데 문제는 마치 이제 러시아에서 프라이빗이제이션, 사유화를 시키면서 정확하게 권리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건물 같으면 소유주가 500명, 600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부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지금 19세기의 이 특허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실시한 금지권을 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베이에서 왜 미국 대법원이 우리 식으로 한 본안 소송에서 해서 금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했느냐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특허권에서 금지 그러니까 사실 특허권의 핵심은 금지할 다른 사람들 내가 독점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다른 사람이 주든지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 실시하게 하든지 어느 단계에 실시할까지 하는지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권리를 준다. 좀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애플의 특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애플의 특허가 슬라이드 온 락이 분명히 굉장히 효용이 많은데 왜 그게 소비자들이 많은 효용을 느끼느냐? 그러면은 표준이 선정된 상황에서 다른 많은 예를 들어 퀄컴 같은 업체들, 삼성 같은 업체들이 전부 다 프렌드 확약을 해서 거기서는 제대로 금지 청구도 제대로 못하고 로열티도 조금밖에 못 받고 이런 토대하에서 스마트폰이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애플은 들어와서 좋은 특허를 개발했지만 전혀 프렌드 확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 프렌드 확약을 한 표준 필수 특허권자들의 투자 토대 위에서 다른 이제 프렌드 확약을 안 한 특허권자들이 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이 특허법 그 자체에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승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분 지나긴 했는데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저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의 김관식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저도 오늘 공부가 아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공정거래라든지 이쪽 측면에서는 사실 좀 잘 모르지만 오늘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 공정거래의 측면, 경쟁 제한적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많은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또 오히려 이제 약간 특허권의 입장에서 뭐 또 제가 원래 특허를 좀 공부를 뭐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코멘트를 간단하게 뭐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특허권이라는 게 뭐 재산권으로서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역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특허권의 행사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경쟁제한적인 그런 요소를 좀 이렇게 발동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뭐 59조도 이게 지금 뭐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권이 왜 부여가 되는지 왜 독점권을 부여가 하는지 이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고 다만 이게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독점권의 부여와 이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또 경쟁 제한의 측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게 연역적으로 뭐 특허권을 미국에서도 뭐 프로패턴트적인 정책을 했다가 또 조금 안인적으로 왔다가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특허권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 이렇다면 우리 그 뭡니까 아까 어느 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진보성의 부여 기준이 뭐 강화되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진보성 판단을 좀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 유럽이나 우리나라 엄격하기도 하는데 미국은 뭐 좀 약하게 하기도 하고 난 아비어스니스는 기준을 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저는 이제 이 특허권의 특허권이라는 권리의 어떤 경쟁 제한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좀 나라와 나라 사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특허권의 어떤 경쟁 제한적 측면이 있겠다면 이게 너무 과도한 권리가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의견을 뭐 좀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그 20년이라는 권리를 이 기간을 좀 뭐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면 그 경쟁 제한 측면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뭐 사실 저작권이라는 거는 뭐 오히려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뭐 30년, 50년, 현재는 70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통상의 저작권이라면 뭐 70년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같은 경우에 70년을 부여한다? 이거는 전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약간 프로패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제 짧은 생각, 그냥 잠시 일어나는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보호, 강화 일변도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반작용으로 보호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배인철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옛날의 특허 상황하고 현재 특허 상황이랑 기술 사전 이런 게 다른 거죠. 예전의 경우엔 기술이 20년, 30년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것이 사실 과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프로퍼티를 주는 것이 과연 특허 발명에 대해서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또는 뭐 신미랑 박사 논문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라이어빌리티로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특허의 종류 또는 경제적인 효과 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기술이라면 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 아마 프로퍼티로 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의 경우에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술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프로퍼티 룰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옛날 사건이긴 합니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그러한 다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내 특허가 그냥 1요소만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나 학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옛날 상황인데 그것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또 타당하냐 이런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종합토론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발표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